여름 오후 골목 끝에서 옥수수 삶는 냄새가 피어오르면 아이들은 냄비보다 먼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옥수수를 찬물에 한번 굴린 뒤 가장 통통한 것부터 손주에게 건넸지요. 어느 날 아이가 기다리지 못하고 옥수수를 덥석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흔들리던 앞니 하나가 쏙 빠져 옥수수 알 사이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입을 벌린 채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빠진 이를 손수건에 싸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옥수수가 내 이를 먼저 수확했네. 아이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손에 든 옥수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서러워도 먹던 것은 마저 먹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식욕은 슬픔보다 회복이 빨랐으니까요. 그날 아이는 자기 옥수수를 반으로 잘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배부르다며 웃었고 아이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여름 할머니는 늘 손주가 먹고 남긴 옥수수 끝부분만 드셨다는 것을요. 서울의 어느 낡은 하숙집에도 옥수수 한 접시가 사람들을 붙잡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월급날은 멀었고 쌀통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얼굴이 비칠 지경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 셋이 저녁을 굶을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삶은 옥수수를 내놓았습니다. 방새는 다음 달에 내. 이건 오늘 다 먹어. 세 사람은 괜히 체면을 차리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접시 한쪽에 작은 옥수수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손대지 못하자 방문 밖에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다. 제일 배고픈 놈 거다. 세 사람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가난할 때 우정은 아름답습니다. 다만 마지막 탄수화물 앞에서는 반사신경이 우정보다 약간 빠릅니다. 우리에게 옥수수는 이렇게 따뜻하고 익숙합니다. 초록 껍질을 벗기면 알이 반듯하게 줄을 서 있고 한 입 베어 물면 단물이 톡 터집니다. 찰옥수수는 이 사이에 끈질기게 남아 양치 시간까지 존재감을 알립니다. 분명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뒤 어금니 뒤쪽에서 다시 만납니다. 옥수수와의 이별은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극장에서는 팝콘이 되어 영화보다 먼저 결말을 맞습니다. 분명 큰 통을 샀는데 예고편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이 보입니다. 영화 속 범인은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팝콘은 이미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옥수수의 족보를 거슬러 약 9,000년 전 멕시코의 들판에 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아는 큼직한 옥수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팔뚝만한 이삭도 없고 알이 가지런히 줄 선 모습도 없습니다. 눈앞에는 그저 잡초처럼 보이는 풀이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풀과 오늘날의 옥수수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처음 옥수수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손가락만한 작은 이삭은 어떻게 수백 알을 품은 굵은 옥수수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9,000년 동안 땅과 씨앗에 남겨진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대는 오늘날 멕시코 남서부의 발사스강 유역입니다. 따뜻한 저지대와 계절성 비가 만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을 하며 여러 야생식물을 이용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의 오래된 바위근을 유적해서 맷돌과 석기,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전분 알갱이와 식물 규소체를 발견했습니다. 황금 가면처럼 화려한 유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먼지 옆에 먼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환호하려면 고고학자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아먹은 식물의 전분과 식물 조직에 남은 미세한 흔적은 약 8,700년 전 이 지역에서 이미 초기 옥수수가 이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수상한 식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테오신테입니다. 처음 본 사람은 10중 8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옥수수라고요? 옥수수 밭에서 잡초인 줄 알고 먼저 뽑겠는데요. 테오신테는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고 작은 이삭을 여러 개 달았습니다. 이삭 하나에는 단단한 껍질에 쌓인 나달이 몇 알에서 12알가량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날 옥수수처럼 수백 알이 다닥다닥 붙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알은 작고 단단했으며 익으면 이삭이 부서지면서 씨앗이 흩어졌습니다. 식물에게는 훌륭한 생존 전략입니다. 씨앗이 널리 퍼져야 자손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난감합니다. 수확하러 갔더니 곡식이 약속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단체 퇴근을 해버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이 불편한 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알이 조금 더 큰 개체를 발견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껍질이 덜 단단한 것을 골랐겠지요. 또 누군가는 익어도 씨앗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삭을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전자도 몰랐고 선발 육종이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연구소도 논문도 품종 등록증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기 편하고 알이 많이 달린 씨앗을 남겨 다음 해에 다시 심었습니다. 옥수수의 품종 개량은 흰 가운이 아니라 흙 묻은 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아이가 부모가 되고 그 아이가 다시 노인이 되는 동안 같은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부드러운 것, 조금 더 많이 달리고 한꺼번에 거두기 쉬운 것. 오늘 먹어버리면 끝이지만 씨앗으로 남기면 내년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랐습니다. 현대 유전학은 그 변화의 비밀을 조금씩 밝혀냈습니다. 테오신테 브랜치드 원 줄여서 TB1이라 부르는 유전자의 조절 변화는 사방으로 뻗던 가지를 줄이고 중심줄기에 힘을 모으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멋대로 옆으로 퍼지던 식물이 중심줄기에 힘을 모으도록 바뀐 것입니다. TGA1이라는 유전자의 변화는 나달을 갑옷처럼 감싸던 단단한 껍질이 줄어드는 데 관여했습니다. 덕분에 알맹이가 밖으로 드러나 사람이 훨씬 쉽게 먹고 가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식물의 몸매를 정리했고 다른 하나는 나달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옥수수 역사에서는 꽤 실력 좋은 두 명의 스타일리스트였던 셈입니다. 여기에 이삭이 쉽게 부서지지 않는 성질, 아래 줄수가 늘어나는 성질, 이삭이 굵어지는 성질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 쌓였습니다. 자연에서는 씨앗을 잘 흩뿌리는 식물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밭에서는 씨앗을 흘리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는 식물이 선택되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거기 있어. 내일 쪽 쑤어 먹게. 옛 농부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옥수수의 족보는 한 줄로 반듯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옥수수의 길들이기는 주로 저지대의 파르비글로미스 계통 테오신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유전체 연구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탰습니다. 초기 옥수수가 멕시코 고지대로 이동한 뒤 그곳의 멕시카나 계통 테오신테와 다시 유전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길들이기가 시작된 뒤 수천 년이 지나 벌어진 이 만남은 현대 옥수수의 다양성과 여러 지역으로의 확산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의 족보는 깔끔한 한 줄짜리 가계도가 아닙니다. 오래된 친척이 중간에 다시 등장하고 다른 지역의 유전자까지 보태진 대가족 족보에 가깝습니다. 명절에 족보 설명을 시작하면 옥수수 한 소들 다 먹고도 끝나지 않을 집안입니다. 초기의 옥수수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생산량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옥수수만 먹은 것이 아니라 호박과 콩, 여러 야생식물을 함께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손을 잡은 옥수수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중앙아메리카로, 다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로 퍼졌습니다. 페루 해안 유적에서는 약 6,7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옥수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사람들은 현지 기후에 맞는 씨앗을 다시 골랐습니다. 비가 많은 곳에서는 그 환경을 견디는 옥수수, 서늘한 고지대에서는 빨리 익는 옥수수,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뭄에 강한 옥수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결과 옥수수는 노란색 하나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흰색, 붉은색, 보라색, 푸른색, 검은색에 가까운 품종까지 나타났고 알의 성질도 단단한 것과 부드러운 것, 찰진 것과 단맛이 강한 것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단옥수수는 수확할 때 당이 많이 남아있어 달게 느껴집니다. 찰옥수수는 찰기를 내는 전분의 성질이 두드러집니다. 가루를 내기 좋은 옥수수도 있고 사료나 전분 생산에 알맞은 옥수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 속 수분이 뜨거워지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펑 터지는 품종이 팝콘입니다. 팝콘 역시 영화관이 처음 만든 음식은 아닙니다. 아메리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옥수수를 굽고 터뜨려 먹었습니다. 다만 고대에는 영화 시작 전 광고를 20편씩 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팝콘통은 커졌는데 기다림도 함께 길어졌습니다. 옥수수는 배를 채우는 곡식을 넘어 신화 속으로도 들어갔습니다. 마야의 키체족 창조 이야기인 포폴부에는 신들이 흰 옥수수와 노란 옥수수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에게 옥수수는 반찬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옥수수를 더 잘 먹는 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메소아메리카에서는 마른 옥수수를 석회 같은 알칼리성 물질을 넣은 물에 익히고 불리는 니슈타마라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은 껍질을 벗기고 반죽하기 쉽게 만들었으며 일부 영양소를 몸이 이용하기 좋은 상태로 바꾸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토르티아와 타말은 단순히 옥수수를 갈아 만든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생활 과학이었습니다. 15세기 말 아메리카와 유럽의 접촉 이후 옥수수는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스페인을 거쳐 유럽으로 들어갔고 상인과 항해자들의 길을 따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퍼졌습니다. 옥수수는 비교적 빨리 자라고 여러 환경에 적응해 각지에서 중요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씨앗과 함께 전통적인 조리 지식까지 모두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옥수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알칼리 처리법을 사용하지 않아 니아신 결핍과 관련된 펠라그라가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씨앗을 옮기는 일과 그 씨앗을 건강하게 먹는 지혜를 전하는 일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는 언제 한반도에 도착했을까요? 정확한 처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는 옥수수가 17세기 이후 조선에 전래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18세기 농서인 증보살림 경제에는 옥수수의 재배법과 먹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수수에는 여러 색이 있고 봄에 기름진 땅에 심으며 쪄서 먹거나 죽을 쑤어 먹으면 좋다는 내용입니다. 수백 년 전 조선 사람도 옥수수를 찌고 죽으로 끓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냄비 앞에서 소금을 넣을까, 설탕을 넣을까 고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때는 인터넷 검색이 없었으니 가족회의가 더 길었겠지요. 옥수수는 특히 벼농사가 쉽지 않은 산간 지역에서 귀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강냉이, 강매미, 옥시기처럼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달랐습니다. 밥에 섞고 가루를 내 죽과 범벅을 만들고 여름에는 풋옥수수를 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한반도에 들어온 뒤에도 농부들은 더 찰진 것, 더 일찍 익는 것, 지역 기후에 잘 견디는 씨앗을 계속 골랐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원래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큼직한 옥수수는 멕시코의 야생 풀테오신테에서 시작해 약 9,000년 동안 사람들이 씨앗을 고르고 다시 심으며 만들어낸 작물입니다. 작은 이삭에 몇 알만 달리던 식물은 수백 알을 품은 굵은 이삭으로 바뀌었습니다. 단단한 껍질은 줄었고 씨앗은 쉽게 흩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가지 구조도 사람이 기르고 수확하기 편한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느 천재 농부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든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변화의 재료를 내놓았고 이름이 남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가장 좋은 씨앗을 내일을 위해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식물을 일방적으로 바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옥수수에게 밭과 이동할 길을 주었고 옥수수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삶의 터전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옥수수는 알이 이삭에 단단히 붙어 있어 사람의 도움 없이 씨앗을 널리 퍼뜨리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옥수수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온 시간이 무려 9,000년인 것입니다. 강원도의 한 산골에서 자란 딸에게는 겨울마다 아버지와 마른 옥수수 알을 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면서도 굵고 단단한 알은 따로 골라 작은 자루에 담았습니다. 딸은 그것이 장에 내다 팔 좋은 옥수수인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은 도시로 떠났고 아버지는 여름마다 택배 상자에 옥수수를 넣어 보냈습니다. 삶아 먹는 옥수수 사이에는 늘 작은 씨앗 봉지 하나가 따로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먹지 말고 심어라. 네가 좋아하던 거다. 딸은 아파트에 살아 한 번도 심지 못했습니다. 그저 씨앗 봉지를 서늘한 찬장 안쪽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고향집을 정리하던 봄날, 딸은 오래 간직한 씨앗 몇 알을 마당 귀퉁이에 심었습니다. 여름이 지나자 기다란 옥수수 잎이 바람에 서로 부딪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딸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은 간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어디에 살든 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기억이 싹트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9,000년 전 이름 모를 누군가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오늘 가장 먹고 싶었을 좋은 씨앗을 먹지 않고
내일의 땅에 묻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세대를 건너 옥수수를 바꾸었고 마침내 우리의 여름 냄비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옥수수 껍질을 벗길 때 다리 조금 삐뚤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한 알은 자연과 인간이 9,000년 동안 함께 써 내려간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쪄서 한 줄씩 베어 먹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쫀득한 찰옥수수와 달콤한 단옥수수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나요? 옥수수를 찔 때 소금만 넣으시나요? 아니면 설탕이나 뉴슈가를 조금 넣어 달게 드시나요? 옥수수를 먹을 때 앞니로 한 줄씩 반듯하게 밀어 드시나요? 아니면 마음 가는 대로 빙글빙글 돌려 드시나요? 어린 시절 장터나 기차역, 휴게소에서 먹었던 잊지 못할 옥수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제대로 몰랐던 음식의 족보를 맛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